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다루게 될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간고사 전반부까지는 우리가 좀 개괄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다루어 왔다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게 되는 어떤 실천 업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천 기술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기술을 먼저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사례 관리에 입각한 전체적인 어떤 단계별 실천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과 사회복지사의 과업들을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실천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을 딱 다루기에는 사실은 우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나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좀 채워볼 수 있는 부분과 좀 다뤄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뤄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단계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에 관한 저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좀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제 주된 실천 기술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다룰 수업의 내용이 이렇게 전문적 원조 관계 형성,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기록 기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실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어떤 개념에 입각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게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면접, 그리고 상담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는 어떤 내용들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의사소통을 할 때 보다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인문사회학 관련된 실무에 관한 학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장면에서 아마 배웠을 것이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자 하는 형태로 내가 좀 포인트로 둬야 될 몇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록 기술인데요. 물론 그 사회복지 기관마다 정해져 있는 어떤 서식들이 있고 작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형태의 어떤 기록의 유형 또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들과 기록을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나는 이런 형태의 유형을 가지고 기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판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사회복지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그 어떤 실천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 지난 시간부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했었죠.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도 좀 강조를 해왔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이유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계 형성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좋은 관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나아가야 하는 어떤 자세와 방침과 실천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또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어쩌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그것을 활용하는 형태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BS택이 이제 얘기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개별 사회사업에서의 관계는 이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감정과 태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환경 간에 좀 더 나은 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적극적이고 대표적인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원이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의 어떤 연결과 어떤 활용이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이 관계 펄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는 원조에 활력을 준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과 원조의 활용에 대해서 에너지와 동기, 열정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관계는 그것만으로도 타인이 본인의 자아를 존중하고 또 키워나가게 되며,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또는 정서적 안정감과 자아와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 간의 일치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응을 일으켜주는 좋은 거울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굳건한 관계에서 오는 지지는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버텨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BS택은 이제 전문적 관계를 형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7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좋은 관계라는 게 좀 막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친하다, 편하다, 의지가 된다. 여러 가지의 형태로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 좀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다양하게 구별될 수 있지만 BS택은 7개의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스타일과 관계에 대한 철학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BS택의 전문적 관계 원칙은 제가 학부를 공부할 때부터 다루었고 지금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시험에서도 꼭 나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자료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 전문적 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개별화입니다. 개별화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단 하나의 인격체와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개별적인 존재로 취급하자라는 것이 이 개별화의 원칙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관계 형성은 그런 특성들을 조금 존중하고 그 특성들에 맞춰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이 의도적 감정 표현은 누가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주체를 확실히 해두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제가 처음에 이 전문적 관계의 원칙에서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의미했을 때는 마치 이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어떤 실천의 목적을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표기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감정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사실 감정과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권한과 권리를 좀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점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는 무기력하고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좀 찾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좀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내용이든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라는 거죠. 편안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화나 분노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 섭섭하고 아쉽고 힘듦을 호소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 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이것의 주체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정서적으로 관여를 할 때는 좀 통제된 상태에서 관여를 하라는 거죠. 너무 클라이언트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하는 것은 좋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물론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도덕보다는 범죄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맞춰서 해석하고 얘기하고 편을 주지 않고 좀 온정적인 마음은 가지지만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가면서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관여해줘라 하는 것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용인데요. 이것은 개별화와 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개별된 주체다라는 것이 개별화의 원칙이었다고 하면 수용은 그런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수용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 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또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태도 및 행동 이런 어떤 것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보다 클라이언트는 이런 사람이구나. 클라이언트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막 호소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건 좀 잊고 그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힘드시군요. 이런 정도로 반응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수용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비심판적인 태도인데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어떤 좀 비행적인 행동이나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태도나 문제 행동들을 일삼는 경우가 있죠. 그런 행동들을 이제 심판하지 않는 어떤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비심판적 태도에 대한 원칙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문제 행동이거나 좀 비판해야 되는 행동이거나 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수용과 개별화가 이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 중심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문제 행동을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형태로서 좀 무가치하거나 좀 부도덕한 그런 인격체라는 평가를 하기보다 그런 문제 행동이 만들어진 배경이 클라이언트의 살아오는 과정에서 존재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표현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더 좋은 형태로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문제다. 회복이 어렵다. 개입이 불가능하다. 하는 식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인데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거죠. 개별화, 수용,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인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인간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실천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서비스의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그걸 제안할 수는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동의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할 때 그게 원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지는 모든 정보들은 비밀로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비밀 보장의 원칙이고요. 비밀이 보장이 될 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날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걸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꼭 유지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다소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복지사랑은 얘기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런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고 공개를 해야 하는 좀 역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좀 직결되는 부분, 또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범죄와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밀로 보장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거나 자살을 한다고 하려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 또 그런 의사를 가질 때는 꼭 이제 수사기관이나 회복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 또 해당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BSL이 얘기했었던 7가지의 원칙은 물론 8가지 원칙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항상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참에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한 전문적인 이제 대처 능력도 배우고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관계 형성에 좀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생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입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과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클라이언트와 도시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회복지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간극 때문에 좀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부유한 계층에서 살아난 금수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택시 요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던가 또 빌라 같은 곳에 사람이 사는지 모른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드물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의 살아온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솔직한 표현이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에 용이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다름을 알고 관계 형성을 하면 오히려 또 다른 시각에서 사회복지사가 얘기하는 내용이 클라이언트에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이와 역전인데요. 전이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태도 등을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이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심하게 받은 청소년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하면 비슷한 연배의 사회복지사를 보면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포심을 함께 느끼다 보니까 원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전이는 반대로 이제 가정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가 이제 어르신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아버지에게 겪었던 트라우마를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말하죠. 이게 좀 전이가 잘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저희 아버지와 같은 연배의 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클라이언트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못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저한테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움츠러들면서 그냥 허용하거나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해봐야 안 되겠지. 그리고 더 해봐야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대응하고 설득하지 못했었던 그런 패턴들과 행동들이 클라이언트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독특한 심리적 어떤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때 관계 형성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원활하냐면 정서에 대한 기복이 좀 평이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감정의 기복이 이제 많이 없고 감정에 대한 통찰이 빠른 사람들은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감정적으로도 역동이 심한 클라이언트에게는 그런 좀 안정적인 토대가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사도 이런 경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직업군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어 있으면 전이와 역전이는 좀 다루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다음은 변화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저항입니다. 과하게 무기력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기대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고 어떤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형성에도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이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감정을 좀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솔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숨김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서비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더 이상 보기 싫고 이런 서비스 귀찮고 하기 싫고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변하셔야 된다. 어르신이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시면 저 절대 어르신 보지 않을 거다. 지금 날 보는 게 귀찮고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날 안 보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잔소리가 듣기 싫으시면 빨리 변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온정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좀 누그러진 상태의 얘기가 이루어져야 이게 좀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지. 너무 과하게 얘기하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사회복지사인 자신과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통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빨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필요한 걸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형태의 어떤 인식을 클라이언트가 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복지사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 강점을 실현하고 그 강점을 통한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잘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사회복지사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과 앞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각각의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에게도 오롯이 공유하는 게 더 좋습니다.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걸 믿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사에게 훨씬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사소통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와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게 좀 많이 인상 깊으십니까? 이 사람은 참 소통을 잘해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적으로 이거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징적으로 일단은 메시지가 명료하다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좀 명료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게 좀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에서 탁월한 기능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은 거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야, 너는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좀 내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등등의 이제 메시지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진솔함과 좀 명료함, 그리고 어떤 즐거움이죠. 유머러스함, 뭐, 은유가 탁월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 기술은 또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걸까요? 저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주로 의사소통을 해 나갔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먼저 가족, 부모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 그리고 어떤 직장군에서 어떤 정보를 주로 다루면서 소통하는가, 또 어떤 형태의 이제 경험들을 수행하는가, 의사소통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에 대한 기술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좀 견지하고 이 내용을 좀 듣고 또 앞으로 의사소통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조정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 또 메시지에 대한 반응, 이렇게 구성 요소가 구분이 되는데요. 의사소통의 모형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직선적인 모형은 누군가 한 명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TV 방송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겠죠. 상호작용적 모형은요, 누군가 정보를 주면 그 정보에 의한 피드백이 이제 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전기 같은 거 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네 위치가 궁금해. 오바. 이렇게 누르고 끄면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은 난 지금 어디 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오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끊죠. 그러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호작용적 모형입니다. 핵심은 피드백으로 계속적인 반응이 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형태의 모형은 상호교류적 모형입니다. 누가 말을 하는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말을 하는 와중에 어떤 피드백이 아니라 리액션도 나오는 형태가 이제 상호교류적 모형이라는 거죠. 어떤 모형에 입각한 의사소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형태의 의사소통 기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직선적 모형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는 이런 형태의 방송이 직선적 모형이라고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직선적 모형에서 중요한 내용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더 잘 이해하게 좀 구체적인 묘사와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것은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술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단어를 더 쉽게 사용하는가, 또 어떤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내용에 대한 조직화와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제가 조금 탁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은유와 비유, 이런 것들은 직선적 모형에서 좀 약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모형에 따라서 또는 내가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도구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형에 입각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팔로알토의 의사소통의 5대 원리를 이제 살펴보면요.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관계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모든 의사소통은 내용과 관계의 측면을 갖는다. 인데 이 중에서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 거죠. 똑같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협업하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좀 적대적인 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틀렸다. 우리가 이겼다. 라는 좀 반대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는 항상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나의 관계를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이 관계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것들은 우리가 좀 표현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은 자극과 반응의 연속이다. 약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원칙이고요.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은 대칭적이거나 보완적이다. 관계가 평등할 경우에 의사소통 양상이 대칭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평등하다고 하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좀 위계적인 구조가 구분된다고 하면 상급자가 먼저 어떤 중요한 형태의 골자들을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수용하고 반응하는 형태로서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진다는 거죠. 관계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의사소통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용을 전달할 때는 내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 오해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수신자의 어떤 배경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내가 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특징을 부여해야 하는가? 또 듣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집중을 잘 하는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나누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가 사실은 메시지를 계획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꽤나 많은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특히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의사소통을 나누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밝히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염두를 두면서 내가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가 또는 클라이언트는 나의 말에 어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표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의 메시지 수신을 검토하는 기술 이거는 상대방이 이제 자기가 얘기했던 걸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맞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거고 자신의 메시지 수신을 확인하는 건 너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점한 기술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화두에서 좀 주변으로 흩어지거나 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초점화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명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기술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형태의 한글과 또 한국어를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대부분의 주된 단어들은 어쩌면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라는 표현을 쓰지만 많은 이제
그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학교를 교도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사람들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명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정확한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단어와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이 거진 한 40% 정도가 되고요. 몸제스처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55%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표현이 어떤 특징적인 표현과 표정과 어떤 제스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것들은 내용들을 보면서 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선을 좀 접촉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해졌을 때 얼굴이 막 붉어지거나 눈이 막 커지거나 막 입술을 꾹 굳게 다문다던가 할 때의 느낌과 정서가 어떤 건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목소리의 톤에 따라서도 기분과 어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 의사소통을 나누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스킨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옷차림과 외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목적과 기본 태도, 목적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강점과 자원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각과 방법을 탐색하는 것, 또 내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체계의 활동을 구조화하고 어떤 지지, 정보, 조언, 격려 등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좋은 의사소통은 이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는 거, 또 단순하고 구체적인 워딩을 사용하는 거, 또 상대방이 했던 말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충분히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심리적 소음과 실제적 소음, 불필요한 메시지와 불필요한 정서적 반응을 좀 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수신자가 이제 정보를 들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메시지가 이제 수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잠시 기다려주고 확인해보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을 처음 진행하면서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부족하게 되었네요. 관련된 사례들을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 기술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